2026년 3월 변액보험 실전 문제풀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번부터 20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OX 문제이고요. 자, 1번,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핵심은 유형별 포괄주의가 적용되는 소득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이죠. 현재 소득세법에서는요, 개인의 소득을 크게 8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2배사 근연기 저희가 이렇게 외우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거기에다 플러스 2개 더 있죠.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이렇게 8가지를 이제 소득세 구분으로 두고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경우 이 8가지 소득 중에서요.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은 어떻게 되죠?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는 열거주의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열거주의는 어때요? 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만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것이고요. 유형별 포괄주의는요. 유사한 거. 시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하는 게 바로 유형별 포괄주의였죠. 자, 그렇다면 문제로 돌아와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죠?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아니라 여기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배당소득이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1번 같은 경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X가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주계약 자체만으로는 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없고 특약이 포함되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험계약 판매하고 계시니까 주계약, 특약 잘 알고 계시죠? 주계약은 보험계약의 기본이 되는 계약이고요. 주계약만 있어도 보험계약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특약은 주계약이 어때요? 부가적으로 붙는 선택계약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2번에 보시면 주계약은 자체만으로 성립할 수 없고가 아니라 성립할 수 있고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약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특약이 없더라도 주계약은 성립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번 자체는 모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2번 X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은 특정 장애 상태 시 제공되는 납입면제 기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변액연금보험은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적립 그리고 연금 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상품 그리고 보장 기능은 제한적이죠. 연금이 주 목적이니까요. 하지만 이 납입면제 기능은 일반적으로 사망보험, 보장성 보험 이런 상품들에 제공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액연금보험의 납입면제 기능이 일반적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 상품에서 특정 질병에 진단을 받게 되면 납입면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지. 그러니까 납입면제 기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거는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 X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보험계약자 적립금은 보험회사가 정한 기초서류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한다라고 했는데요.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하지만 계약이 해지가 되었어요. 해지가 되면 계약도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계정에서 운영하지 않고 이건 일반 계정으로 이제 이체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계정이 아니라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 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해야 한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 계정으로 이체한다고 했기 때문에 4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 X가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단기 금융시장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요. 금융시장은요, 만기를 기준으로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1년 미만이면 단기 금융시장이고요. 1년 이상이거나 만기가 없다 그러면 이제 장기 금융시장으로 분류를 합니다. 단기 금융시장의 주요 상품은 콜, 양도성 예금증서, 통화안정증권, 단기사채, 기업어음, 표지어음, 그 다음에 환매조건부 채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럼 문제 박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다시 매수하거나 다시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바로 환매, 다시 한다는 거, 환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이 중에서 네, 환매 조건부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 바로 3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시면 충분히 답으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입니다. 자, 1번 시중 자금이 풍부해지면 금리는 상승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시장에 자금이 많이 풀어졌어요. 돈이 많아요. 그러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보다 돈을 공급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하락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설명,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2번입니다.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의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명목 금리에서 정해진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실질적인 금리, 실질 금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명목 금리하고 실질 금리의 자리가 어떤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서로가 이렇게 바뀐 거죠. 이게 일로 가야 되고 이거 일로 와야 되고. 그래서 2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분기당 1회 그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분기당 1회가 아니라 연 8회입니다. 연 8회.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은 실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총재가 뭐 금리 오른다 내린다 하면 어때요? 우리 막 긴장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리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면은 쭈루룩 단기 금융시장부터 장기 금융시장까지 여파가 생기고 그게 실물 경제에도 전체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아주 잘 설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맞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금융상품이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자, 박스 안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펀드이고요.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직접 매수 또는 매도를 통해서 투자하는 상품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상품의 이 설명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주식처럼 거래가 되고 주식은 아니지만 직접 매수랑 매도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ETF 나와 있고요. 2번은 코스피 200, 그 다음에 3번은 ELS, 4번은 EL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주식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마 주식 거래해 보신 분은 다 아실 텐데 바로 정답은 1번 ETF죠.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요. 자, 그다음 실시간에 매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ETF는 투자자가 어때요? 직접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설명에 해당하는 거 바로 2번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 주가 지수를 의미하는 거죠. 특정 상품이 아니라 지수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ELS 같은 경우는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해서 증권사가 파는 파생 결합 상품을 의미하고요. 자,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4번 ELD 같은 경우는 주가 연계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에서 파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ETF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대출을 할 때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혼합금리 이렇게 이제 이자 적용 방식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기준으로 일정 폭의 이제 가상금리를 더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하는 거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는 금리 지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0년도 이전까지는 CD금리를 썼었어요. 사용을 하다가 이제 은행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이 바로 코픽스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이제 제공한 자금 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서 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수 산출 대상 자금 조달 상품은 이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나 상호 부금이나 주택 부금, 뭐 양도성 예금 증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상품을 구성을 하는데, 이 중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후순위채 및 전환사채는 제외된다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질 않았는데 요번에 이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교재에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내용들을 한번 쭉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자금조달 비용 지수입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2번. 국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 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서 산출이 되는 거 맞고요. 3번. 지수 산출 대상 자금 도전 상품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나 금융채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 가로하고 뭐라 그랬죠, 여러분? 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포함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포함이 아니고 뭐라고요? 제외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변동금리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기준으로 일정 폭의 가상금리를 더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틀리게 설명한 거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맞는 내용을 바르게 묶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A씨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주식 매매 거래 및 결제를 할 수가 없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주식의 매매일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능하고, 토요일이나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뭐 12월 31일 이렇게 몇몇 거래일, 법정 공휴일에 이런 데는요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5월 1일 날 결제를 할 수 없었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B씨는 금융투자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식 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나 이런 거가 저렴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증권거래는 거래를 하면은 세금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시스템을 이용했다 그래서 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CC가 보유 중인 상장 주식은 전일 종가 1만 원에서 오늘 1만 3천 원으로 상승하여 마감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에는요 가격 제한 폭이라는 걸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전일 종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근데 1만 원이었는데 전일 오늘 13,000원이 됐으니까 30% 안에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가능한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자, 라입니다. D씨와 E씨는 동일 가격에 같은 주식을 매수 주문하였는데 먼저 주문한 D씨보다 많은 수량을 매수 주문한 E씨의 주문이 먼저 체결되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식 거래의 이제 원칙은 첫 번째가 뭐죠? 가격 우선이죠. 비싸게 파는 거, 그걸 더 이제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가격 우선 원칙, 그 다음에 어때요? 시간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먼저 주문한 사람이 우선이지 수량이 많은 사람은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도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르게 설명한 거는 이제 가하고 다만 바르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가하고 다. 자, 그러면 맞게 설명한 것만 묶인 것은 정답은요 3번 가다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의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배당 총액은 당해 연도에 기업이 거둔 세전 이익에서 법인세 납입 및 미래 투자 재원으로 내부 유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일부를 금액으로 정해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하면은 기업이 돈을 벌죠. 그럼 이익이 있겠죠. 그럼 이익 중에서 세금 내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쓸 돈, 미래에 쓸 돈 좀 남겨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에 이제 그 돈으로 배당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배당 기준일 3영업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요. 배당 기준일에 주주 명부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주식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일째 되는 날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 배당 기준일 3영업일 이전까지 매수를 해야지만 어떤 주주로서의 이제 그 명부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 그래야 이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번. 배당 소득세는 금융투자업자가 원천 징수하고 주주는 배당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배당 수익에는 15.4%의 세금이 과세가 되는데 금융투자업자가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요. 이걸 원천 징수하고 투자자에게는 세후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4번. 배당 투자자가 점차 중시됨에 따라 시가 배당률 대신 액면 배당률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맞는 설명일까요? 자, 액면 배당률 대신에 시가 배당, 그러니까 이 두 개 자리가 어때요? 지금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된 배당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틀리게 설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틀린 설명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채권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표면 이율은 발행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면서 시장의 여건에 따라 형성되는 수익률이라고 했는데요. 표면 이율은 액면가에 대한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채권 겉면에 이제 붙어 있는 이자율을 의미하고요. 채권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가 돼서 형성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통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표면 이율을 유통 수익률로 바꿔야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표면 이율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유통 수익률 이렇게 설명해야 맞는 설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경과 이자는요.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 지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기간 동안 표면 이율에 의해 발생한 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경과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번 맞는 설명이고 3번 액면가, 채권 한 장당 표시되어 있는 금액, 그걸 우리는 표시된 금액이니까 액면가라고 부릅니다. 3번 맞고요. 4번 잔존 기간은 기발행된 채권의 중도 매매 시 매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 그러니까 중간에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남은 기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잔존 기간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틀리게 설명한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는 표면이 아니라 그건 표면은 겉에 있는 거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건 유통 수익률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채권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입니다. 자, 1번. 채권의 유통시장은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채권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은행이나 보험사나 연기금, 이런 어떤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비중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중심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 중심이다라고 해야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2번. 채권은 주식과 동일하게 3일 결제 방식으로 거래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채권은 주식과 다르게 이길 또는 당일 결제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주식하고는 좀 다르게 훨씬 더 빠르게 결정되는 유동성이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도 3일이 아니라 당일로 내지는 이길 결제 시스템입니다. 3번입니다. 예금보다 금리가 높지만 채권의 종류가 적어 유동성이 낮은 편이다라고 했는데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채권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기간 중심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유동성도 당일, 이길 이렇게 거래가 되니까 유동성도 높은 편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종류가 적고 유동성이 낮다. 요거 두 개 다 이제 틀린 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4번. 채권의 유통시장은 장외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했는데요. 채권은요, 장내 거래보다는 장외 거래가 훨씬 더 활발한 그 시장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르게 맞게 설명한 거 정답은요, 4번만 맞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표의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박스 안에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간 유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계약자도 법인이고요. 수익자도 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돈을 내고 법인이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죠? 법인의 자산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인은요. 자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뭐가 과세가 되죠?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과세가 된다? 4번 법인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만약에 이 케이스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본인, 대표이사 본인이다. 이렇게 해서 개인이 가입했다 그러면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했기 때문에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경우는 법인이 돈을 냈고 법인이 돈을 타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된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금융소득이라고 하면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은요. 개인별로 과세라는 게 원칙입니다. 부부합산과세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요. 자, 과세 대상에서 우선은 비과세 금융소득하고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를 합니다. 이렇게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이제 금융소득이 이제 2천만 원이냐 넘느냐 아니냐로 또 나눠지죠. 그래서 만약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라 그러면 몇 프로? 14%를 분리과세를 적용을 하고요.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어떻게 되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한 금액하고 그냥 분리과세를 적용한 금액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최종 산출액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에 계산을 해서 큰 금액을 적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2번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부부합산 과세 아니고 개인별로 한다. 자, 3번 분리과세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융소득 2천만 원 이렇게 계산할 때 거기에 뭐는 뺀다 그랬어요?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은 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이 분리과세는 빠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분류과세는 언제만 하는 거죠? 분류과세?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요, 이자 소득으로 봐서 과세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분리과세를 할 건지 14%만 할 건지 종합과세랑 분리과세 선택 더 높은 걸 낼 건지 그건 달라지겠죠. 이제 어쨌든 분리과세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융소득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에서 사용하는 생명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먼저 생명표라는 게 뭐였나요? 자, 어떤 연령대에 사람들이 1년 안에 몇 명 정도 사망하는 것인가 요거를 계산한 표가 바로 생명표였죠. 그래서 사람의 연령별 생사에 관련된 통계라고 볼 수 있고요.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통계 자료로서 활용되는 게 바로 생명표입니다. 생명표는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생명표가 있었고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 대상자를 집단으로 해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작성한 겸용생명표가 있었죠. 겸용생명표는 현재 몇 차죠, 여러분들? 2024년
4월부터 10차 쓰고 있죠. 그래서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생명표는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량 기초 통계자료로서 역할을 한다. 그렇죠.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표는 국민생명표 맞죠? 3번 생명표는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10년 내에 몇 명 정도 사망할 것인가를 산출하나요? 여러분 10년이 아니라 1년이죠.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4번 2024년 4월부터 제10회 겸용생명표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틀리게 설명한 거 정답은 3번만 틀리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중 책임준비금의 구성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IFRS 17 적용 이전 기준으로 답을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IFRS 이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은요, 보험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해서 장래에 지급해야 될 금액, 보험금이라든지 환급금이라든지 배당금, 이런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약자로부터 받은 순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해 놓은 금액을 우리가 이제 책임준비금이라고 하죠. 책임준비금은요, 8가지로 구성이 됐었어요. 보험료 적립금,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 지급준비금, 그 다음에 계약자 배당준비금,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 재보험료 적립금, 그 다음에 보증준비금,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이 책임준비 9가지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뭐였죠? 보험료 적립금이었어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아주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임준비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뭘까요? 보험료 적립금 들어가고요. 계약자 배당금도 들어가고요. 재보험료 적립금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신계약비가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전문금융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은 이라고 했어요. 전문금융 소비자, 우리가 이분들은 보험에 이제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고 자산 규모가 커서 보험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아주 이제 높다라고 보는 사람들을 저희가 전문금융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관들에 해당이 됐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그리고 주권 상장 법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주권 상장 법인을 주권 비상장 법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게 틀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1번 한국은행 맞죠? 2번 주권 비상장 법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죠? B자를 빼고 주권 상장 법인이라고 해야 되죠. 3번 금융회사, 4번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전문금융 소비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보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박스 안에 내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대요. 자, 두 번째,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면서 55세 이후에 수령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인가요? 여러분들 우리 보장성 보험 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다 가능한 건 뭐죠? 그거는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었고 55세 이후에 납입 기간 최소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 대한 모두가 다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박스 안에 내용을 보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고 보험금 수령 시점에 실질 보험료 납입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수익자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땡땡을 과세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죠. 자, 수익자는 이익을 받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서로 달라요. 그럼 보험금에 대해서 증여나 상속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실질 보험료 납입자가 생존해 계세요. 생존해 계시면은 증여, 사망하면 이제 상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생존해 계시다고 했으니까 뭐로 볼까요? 증여로 보겠죠. 남이 내준 돈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증여세가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도입과 법적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보험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액보험 판매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요, 저희처럼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변액보험을 팔 수가 있죠. 그런데 중개사 시험을 봤다 그래서 자동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손해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판매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손해보험은 안 되고요. 생명보험만 가능해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주 생명보험만이 팔 수 있는 아주 고유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판매할 수 없고요. 자, 3번.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이 동시에 적용이 된다. 그렇습니다. 변액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실적배당,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변액연금보험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자, 여러분들 변액보험은요. 최초로 도입된 건 변액종신, 그 다음에 변액연금, 그 다음에 변액유니버셜이에요. 그래서 2001, 2002, 2003 이렇게 순서대로 종신, 연금, 유니버셜 순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도입된 건 변액연금이 아니라 변액종신보험이라고 해야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맞게 설명한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번부터 20번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